네, 반갑습니다. 출시공사회 권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올해 이제 이번 달부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학원에 출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일단 오늘 저희 소개를 좀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 과목이 좀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제 강의 계획이 1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를 개략적인 소개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출제 빈도가 좀 가장 높은 정부 형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관련된 이제 내용 정리해드리고, 기출 문제도 한번 좀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사회 과목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선생님 강의가 이렇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처음 왔으니까 저희를 소개를 하는 게 먼저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혼자 지금 와 있지만 강의는 제가 혼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도와서 집필진들이 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팀이 이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공이라는 것은 이제 출제자의 시각에서 본 공무원 사회다, 이렇게 되는데,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가직, 지방직 출제위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과목에 대한 이제 국가직, 지방직을 출제하러 들어갔었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도 수능하고 평가원,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 고3 수험생들 있죠. 거기도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는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있게 되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 출제진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교재를 쓰고 있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저자분이 김정훈 선생님, 이분 이제 서울과학고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9급 공무원 출제하고 수능 평가원 출제위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남기 박사는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9급 출제위원하고 수능 평가원 같이 출제하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좀 맥이 닿느냐 하면 저희 학교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같이 동기하고, 김정훈 선생은 저하고 동기 친구고요. 그다음에 홍남기 박사는 이제 후배인데 서울대에서 현재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문학원에 여기 지금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강의를 먼저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원고부터 시작했고요. 원고를 시작하다가 그 책을 보고 이제 강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 여기 부산 이 학원도 마찬가지로 제 책을 보고 강의가 섭외가 들어온 이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제 책 때문에 좀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메인 출판사에서 원고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저자를 따로 두고 다른 사람이 써주면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인데, 저는 좀 원고 쪽으로 좀 더 많이 특화가 돼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래서 천재교육에서도 원고를 쓰고, 중앙 A 플러스라든가 예전에 단단북수라는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EBS 다음으로 좀 매출액이 높았던 회사인데, 제가 거기서 편집 이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종로학원에서 모의고사, 종로학원은 아시죠? 거기 이제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지금 13년째 원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원고 쓰면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능 국가직, 지방직 출제위원하고 원고를 좀 다 많이 쓰게 된 강사잖아요, 저희 조합이. 그러면 그동안 저희 책에서 얼만큼 성과를 냈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싱크로율이라는 말을 하는데, 적중률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과목은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내에서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을 다 정리해두면 다 그 안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적중률이 100%가 안 되면 그건 이상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다 100% 적중률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과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중률이 100%다. 내 책에서 나왔냐 안 나왔느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다 100%가 돼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행정학이나 이런 거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없고 문항 나오고 바로 이제 선택지 나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자료가 들어갑니다. 읽기 자료나 도표 자료가 들어가고, 물론 자료가 없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문이라고 해요. 다음에서 옳은 것은 이게 발문이고요. 자료 읽기 자료나 도표 자료 나와요. 그리고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과목 행정학이나 다른 행정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자료 없이 그냥 묻는 이런 문항이 많지만, 사회 과목은 전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고 해야 되는 경향성을 좀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시험에서 출제되는 자료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시험 현장에 가서 처음 보는 자료예요. 그러면 그걸 현장에서 처음 보면서 분석해서 답을 낸다? 이렇게 되면 20분 안에 못 풉니다. 자료 분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렇게 되고, 선택지도 개념서에 나와 있는 거랑 선택지를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험용으로 나오는 선택지들이 또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처음 경험하면서 개념 한번 읽어보고 문제 푼다. 이거는 아마 시간을 2시간 주면 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 내에 풀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시험 현장에 가서 시험 보실 때 보게 된 자료나 제시문 있죠. 처음 보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 이거는 본 자료여야 한다. 이거는 내가 분석해 본 자료다. 이렇게 되고, 선택지도 처음 경험하는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선택지는 내가 전에 한번 봤었던 거야. 이거 틀리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해서 이렇게 이제 익숙하게 다 읽으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이제 사회 과목이 오랜만에 9급 공무원 시험에 처음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 이전에 사회 과목 있긴 했지만 출제 경향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수능형에 가깝게 하면서 수능보다는 좀 쉽게 출제되는 이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향성에서 기출문제가 없이 시작하면서 첫 해 저희가 이제 싱크로율이 100% 되는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싱크로율 100%라고 하는 거는 선택지입니다. 선택지. 그러니까 제시문하고 선택지 4개가 포인트가 다 똑같이 일치하는 문제가 저희 책에 있어요. 그래서 20문제 중에 4문제가 저희 책에서 똑같이 출제가 되는 이런 경우예요. 기출문제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우린 출제진이 썼잖아요. 출제진하고 같이 썼어요. 그래서 가장 어떤 대입이라는 정보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돼 있다. 이런 정보는 저희가 가장 빠삭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책으로 2년간 썼어요. 2년간 쓰면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100% 되는 문제 5문항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나와 있기도 한 이런 경우까지 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기출 문제가 쌓이고 나서 저희가 교재를 대폭 개편했어요. 전체를 개편하게 되면서 이제 출제 경향이 이렇게 잡히겠다 해서 문제도 다 대폭 갈고 대폭 개편해서 2015년도에는 싱크로율이 75%, 이거는 선택지 4개 중에서 3개가 똑같은 포인트로 구성된 문제, 이런 것이 총 20문제 중에서 15문항 나오고, 서울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인터넷에 이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저희 책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이 출제가 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1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국가직 문제, 이거는 이제 보면은 자료 싱크로율이 100%가 되는 문제, 그러니까 제시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도표 자료, 그래프, 이걸 다 우리가 똑같이 연습을 했었던 그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자료 싱크로율이 100% 문제가 9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제시문하고 자료, 도표 자료가 거의 똑같이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 하는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9문제고요. 선택지 4개가 다 일치하는 거, 이거 이제 요즘에는 좀 쉽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17번. 그래서 네, 그 17번에 나왔고 75% 4개 중에 3개가 적중된 게 3개. 그 다음에 50% 이상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걸 계산할 때는 우리가 선택지 4개 중에 뭐 2개 맞추고 2개는 빠지지 않았느냐 하는데 한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문제에서 이 기출 문제와 선택지 포인트가 몇 개가 유사한가 해서 체크한 이 문제고요.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는 우리 책에 대여섯 문제씩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있지만 우리가 기출 문제에 있는 여기 만약에 2가지 일치했죠. 그럼 2가지 빠졌잖아요. 그럼 2가지는 다른 문제 선택지 하나씩 들어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문제를 다 샅샅이 완벽하게 좀 해결하고 풀어 나가신다. 이렇게 되면 기출 문제 나오는 선택지는 거의 다 지금 100%가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가 지금 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20문제 중에 나온 선택지들 있죠. 처음 보는 선택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드리는 거는 우리가 가지는 한 문제에서 여기 일치하는 거 얼만큼 일치하느냐를 따져주는 거고 그 주제 문제는 무수히 많아요. 우리 책에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선택지는 대부분 경험하시고 시험장에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출제된 국가직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료 설정 실크로율이 100% 문제는 4문제 출제됐어요. 좀 많아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 17, 18, 19, 20번은 우리 책이랑 똑같은 자료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택지 싱크로율 4개 다 일치하는 거 2개, 3개 일치하는 거 6개, 그 다음에 2개 이상 일치한 것이 10문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개 이상이 일치하는 게 총 18개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저희 책에서 2개 이상은 좀 맞춰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선택지도 흩어져 있을 뿐이고, 다 경험하고 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저자분하고 제가 연구를 해서 계속 문제를 넣고 교체하고 하게 되면서 이런 좀 성과를 올해까지 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크로율이란 말은 제가 유일하게 쓰고 있는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희에서는.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가 책을 만들 때는 이제 싱크로율 이거를 매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선택지를 좀 웬만하면 다 넣어드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문제를 구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홍보할 거고요. 그리고 책을 개정할 때도 이걸 높이기 위해서 항상 개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책을 이제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문제로 반복 비율을 높여주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다 생각하시고 그 책을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요. 그래서 저희 책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은 책을 소개를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책을 선택해서 강의를 선택하시거나 책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거 다 하고 뭘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이 책으로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믿음이 좀 있어야 이 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습 효과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실적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발표해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저희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저희 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드리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홍보될 수 있게끔 이제 싱크로율을 높이는 그런 책 개정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좀 책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강의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 소개는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사회 과목을 처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시는 분들이니까 사회 과목이 어떤 건지 이런 거 좀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대략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부분
부분에서 좀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들 이런 걸 오늘 좀 다 듣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법과 정치, 그러니까 6차 교육과정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법과 정치랑 경제하고 사회문화 이 세 과목을 합쳐서 9급 공무원 사회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 문제보다는 쉬워요. 수능은 20문제를 30분에 푸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충분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20문제를 20분에 푸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1분 안에 다 들어와줘야 되는 이런 문제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복잡하거나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자료 분석이 좀 오래 걸리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수능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훨씬 낮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법과 정치 이 과목이 국가직과 지방직에서는 10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경제 5문제, 사회문화 5문제 이런 비중이에요. 그래서 법과 정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법과 정치는 주로 어떤 이제 공부 방식이냐면 90%가 암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예요. 이거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요. 아니 그럼 시험에서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경제는 알아도 틀려요. 그럼 그런 알아도 틀리는 문제 있습니다. 경제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제가 알고 있는데도 접근법에 따라서 잘못 접근하면 틀리는 문제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경제에서나 이렇게 되지만 법과 정치에서는 문제를 꼬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알면 아 이건 맞다. 모르면 틀린다.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얼만큼 좀 확실하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암기를 얼만큼 해주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법과 정치 파트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용들은 이제 그동안 기출문제 올해 건 아직 제가 이제 통계를 안 냈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해서 이 2013년도부터 이제 사회 과목이 총 이제 기출문제가 2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다음 사회복지, 그다음 경찰은 1, 2, 뭐 3번이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이제 22번이 이제 4년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제가 출제 횟수는 거의 프린트에 다 적어 드렸어요. 요게.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서 22번 중에 5번 출제됐기 때문에 22.7%다. 이렇게 이제 요 계산은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이렇게 되는데요. 뭐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민주주의 유형이다. 이거는 좀 간단해요. 이거는 뭐냐면 직접 민주정치하고 간접 민주정치 얘기를 하는데, 특히 직접 민주정치 제도 중에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반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구분해 놓으시면 저 문제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단순 암기로 좀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변천 과정, 이거는 크게 2가지 파트에 해당해요. 우리가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 있었어요. 중세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에 있었고 현대에 또 있어요. 이 3가지 시기의 민주주의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고대, 근대, 현대를 놓고 횡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면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문제를 통으로 내잖아요. 근대, 현대 빼고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만 물어보는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요거는 꼼꼼하게 정리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중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크게 2가지 패턴의 문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테네 민주정치 특징을 통으로 풀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고대, 근대, 현대를 횡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 그 2가지만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회계약론, 요게 이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요거는 학자 3명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회계약론자가 크게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3사람이 있습니다. 이 3사람을 이제 특징을 비교하는 건데, 제시문이 나와요. 일단 문제에서. 그럼 제시문에 뭔가 국가를 이래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이 들어가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제시문을 보고 이게 홉스인지 로크인지 루소인지를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별이 되면 그 사람의 특징을 선택지에서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제 출제 방식이에요.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선택지는 쉬워요. 선택지는 간단하게 외우기만 하면 되는 이런 것이고, 이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제시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시문이 이 세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명확하게 제시해주질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애매하게 제시해주면서 이 난이도를 높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포인트까지 다 잡을 수 있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잘 해주시면 선택지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이 사회계약론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 형태, 요거 오늘 할 겁니다. 요거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단순 암기예요. 이거는 100% 암기입니다. 우리가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 특징,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특징이다.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암기하고 계시면 뭐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대통령제 정부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 의원 내각제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이겁니다. 오늘 이따가 제가 3교시 요거를 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전체 법과 정체는 90%가 암기라고 했죠. 그러면 강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러면 외우면 답이 나오는데 한데 보세요. 많아요. 이 내용이 많은데 일단은 이해가 바탕이 돼서 이제 암기하는 거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하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이 암기가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 이 차이예요. 단기냐 장기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암기하고 내일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암기한 다음에 뭐 1년 후에 시험을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공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쌓여 있게 되면서 기억 속에 남아서 1년 후에 발휘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은 암기는 단기 암기로 끝나요. 짧게 끝나고 까먹었다 했을 때 다시 그거를 접근해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해를 해놓게 되면 이거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찾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까먹어도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아무 이해도 없이 이 100%를 다 암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좀 해야지 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릴 수 있는 건 설명을 많이 붙여야 돼요. 스토리 만들어 드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해를 목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습할 때 공부할 때는 이거를 암기하는 것을 머릿속에 남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까지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설명한 거는 그냥 이해한 상태로 두면 저절로 그냥 가게 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암기한 내용을 좀 오래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붙여주고 웬만하면 단순 암기 이런 게 그냥 너무 설명이 길거나 오히려 그 설명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설명은 그냥 제가 암기하라고 할 거예요. 그냥 이거는 묻지 말고 그냥 암기하세요. 이거는 이거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전체 사회 과목을 굉장히 방대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헌법에서 특히 그래요. 헌법에서 하면은 7급의 헌법 과목이 있죠. 과목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헌법은 4시간이면 끝나요. 4시간 끝나는데 7급 헌법은 뭐 몇 줄을 해도 안 끝나잖아요. 그죠? 4시간에 끝날 내용을 우리가 암기하기 위해서 그 엄청 방대한 헌법을 다 강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딱딱 그것만 제가 해드려요. 그래도 설명이 많은 편에 해당해요. 제가. 그래서 정부 형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도와 분석, 이것도 이제 이 법과정치에서는 그나마 암기가 아니고요. 조금 통계자료 분석에 가까운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저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면 저는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경우의 수. 그래서 이 자료를 주면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이 됐다는 거를 문제를 다 모아다가요. 다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게 10개를 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고서 나올 수 있는 선택지는 10개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10개를 다 해버리면 돼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유형을 다 해버리면 이거는 끝나는 거란 말이죠. 더 할 것도 없이. 그럼 끝나는 게 저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거, 막 유형을 분석해서 뭐 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분석해서 묻고 이렇게 분석해서 묻고 하는 거 있죠. 그 경우에서 다 넣어요. 제가 싱크로율을 높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의 문제를 다 넣었거든요. 다 넣으니까 그 안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싱크로율이 적중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 되고 제가 문제 출제를 매년 하잖아요. 하면은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어떻게 출제해 볼까 이런 한 10몇 년 넘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계속 안 나와요. 새로운 게.
그러다가 가끔씩 다른 사람이 출제한 거 보면은 특이한 게 하나 나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개발했지? 대단하다 이 사람.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걸 또 머릿속에 넣어놓고 제가 다음에 출제할 때 또 써먹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 포인트 하나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제가 10몇 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료를 이렇게 주면 뒤에 선택지 요거 묻겠다. 이거 안 물어보면 이상하지.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느낌을 제가 여러분한테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습해야 돼요. 연습. 그래서 이것도 반복 연습을 계속 시켜 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의 종류는 이거는 거의 60% 가까이 출제되죠. 간단해요. 몇 개만 암기하면 끝나요. 근데 간단한데 출제 빈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건 좀 쉽게 득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통치구조 86.4%입니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근데 헌법에서 입법부 구성 어떻게 돼, 권한 어떻게 되고요. 대통령의 권한, 그 다음에 법원의 조직과 권한, 헌법재판소 재판 5가지 다 샅샅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저거는 제가 반복을 계속합니다. 반복을 계속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이 많아요. 나올 때마다 설명하고요. 제 강의 계속 다 하다 보시면 나중에 저거 지겹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설명을 계속 하니까. 근데 반복해서 하니까 그 정도 되면 제가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면 막 이제 솔깃하고 이렇게 되지만 계속해서 그 2번, 3번 반복하면 구석구석 다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거는 좀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한 번에 저 많은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목적으로 하시고, 첫 번째는 반복을 통해서 완벽하게 내 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암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암기.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제 이름, 네. 지금 아까 제가 처음 할 때 소개했었죠. 그러면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동국입니다. 맞나요? 네. 제 이름이 이동국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근데 제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제 이름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축구 선수랑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동국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제 이름이 권영찬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에 어떤 중간적인 어떤 이제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처음 들은 사람이랑 아예 안 들은 사람하고는 다른 이런 것은 있어요. 물론 점수를 체크할 때는 완벽하게 알아야 득점이 되지만,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을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제 이름은 권영찬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죠. 그리고 다음에 또 와가지고 이제 또 물어볼까요? 한번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하면 오늘보다 늘어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근데 또 기억 못하시는 분 계세요. 다음 주에 또 3번째, 그리고 4번째까지 하면 아마 전체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반복을 하면 암기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기억한 사람이랑 4번째 기억한 사람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 많은 내용을 무한정 반복해서 볼 시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기억한 분하고 4번째까지 가서 기억한 사람, 이 차이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의 차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선생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뭔지 내가 관심을 좀 갖고 기억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한 번에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해? 일단 드러나 보자.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 분, 이런 분은 제 이름이 싹 지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2번, 3번 반복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내용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뭐 사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정말 관심을 갖고 제목 하나하나 보면서 관심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 사회경론 정말 궁금해. 나 오늘 한번 제대로 들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신 분은 첫 강의에 벌써 다 정리되실 것 같아요. 암기가 되시고 이렇게 이해되실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암기는 100% 반복을 하면 100%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복의 횟수를 줄이는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관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이 과목을 내가 열심히 해서 재밌게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 한 2번 만에 다 끝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이제 굉장히 반복 횟수를 적은 상태에서 많은 양이 암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실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전체를 현실감 있게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들으시면서 이제 뭐 반복 횟수를 줄여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민법의 기본 원리 이제 A4 반 페이지 분량입니다. 근데 출제빈도 높고요. 상속 계산 이거 계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저거는 아마 제가 한 10분만 시간 주시면 다 계산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받느냐를 정해야 되고요. 그래 얼마 받느냐 이거를 정하면 돼요. 얼마 받느냐 하는 건 n분의 1이에요. n분의 1이고 누가 받느냐만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n분의 1 하면 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50%를 더 주면 돼요. 그래서 3명이다. 한 사람 배우자다. 1대 1대 1.5. 이 비율로 상속 재산을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계산 문제만 나오고 수능에서는 어렵게 나와요. 이게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념만 잘 이해하면 계산은 쉽게 할 수 있게끔 비례식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거고요. 불법행위랑 손해배상에 관련된 거 이거 케이스 문제 출제됩니다. 케이스 문제 출제되는데 케이스마다 이제 이거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불법행위는 일반 있고 특수가 있어요. 특수 불법행위는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5가지 경우의 수는 케이스가 있고 선택지는 각각 5개를 넘지 않아요. 각각.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다 출제되니까 케이스별, 이건 케이스로 출제되니까 우리가 개념으로 정리하지 않아요. 케이스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이런 걸 물어본다. 이거 정리해 두면 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는 뭐 케이스가 5가지가 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그것만 싹 정리하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요거는 약간 케이스 문제인데요. 응용도 돼요. 응용이 되는데 응용을 따라가려면 개념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이 우리가 사회 과목의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 갖고는 응용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교과서를 조금 벗어날 거예요. 조금 벗어나서 살짝만 벗어나서 조금만 개념 하나 몇 개 더 제가 추가 설명해 드리고 그 개념이 숙지되면 이거 응용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약간 벗어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케이스 문제고요. 형법에 관련된 거 이거는 이제 그 범죄 성립 요건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이 케이스를 보고 이건 유죄, 무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죄가 된다 하면은 왜 무죄인지,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없는지, 책임성이 없는지 이 3가지 사유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고, 형사소송법 100% 암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 단계, 공판 과정, 형집행 과정 3단계로 나눠요. 거기에서 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 장치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들 다 알고 하시면 되고요. 사회법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동법 배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법 배우고요. 소비자법은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 3번도 안 나왔어요. 소비자법 나왔고 저기에 노동법이 좀 많이 출제됐어요. 근데 소비자법이 안 나온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나가시면 되고, 국제법이랑 공채 적치와 관련된 거 81.8이에요. 이거는 뭐 거의 다 매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 암기예요. 간단한 개념 암기만 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내용이 많고 이렇게 되지만 어떤 거는 좀 힘들게 정리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좀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출제 비율 높은 것들 이런 거 우선으로 좀 공부를 해나가시고, 뭐 시험 보면 그런 거 득점 해나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 시험 보는데 점수가 어느 정도 기본이 깔리기 시작하면 좀 이제 우리가 신나게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좀 득점하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큰 덩어리들 체크해드리면 요런 거예요. 요거나 요거, 그 다음에 통치구조 요 정도, 요 정도. 형사소송법도 있네. 요거. 이런 것들은 좀 덩어리가 좀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시간을 좀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문제는 좀 우리가 좀 법과정체에서 좀 잡아내 가시면 되고요. 예, 저기 뭐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선택 과목을 법과 정치나 또는 사회문화, 경제를 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예, 그때 어떤 과목 주로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정치랑
정치하고 사회문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법과 정치가 정치하고 법과 사회라는 과목 두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걸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법과 정치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합치면서 복잡한 거라고 좀 빠졌어요. 빠지면서 그나마 좀 이렇게 그래도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사회문화 하신 분, 그다음에 경제 하신 분. 지리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리는 없고, 이건 이제 지리 과목은 안 들어갔고 일반 사회 과목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과 정치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보세요. 지금 사회 과목 선택하면서 많은 얘기 들으셨죠?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다 했었을 텐데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여기서 이게 경제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경제. 일단 우리가 국가직, 지방직 기준으로 해서 5문제다 생각해 봅시다. 5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인데 6문제, 7문제,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5문제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 주제로 해서 5개가 선택이 된다 하면은 이 중에서 좀 부담이 큰 거 해볼게요. 큰 거만 좀 정리를 하면 뭐냐면 이거랑 그 다음에 탄력성도 좀 어느 정도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GDP 계산 이렇게 되고 거의 내용이 이 정도 환율 정도까지 이렇게. GDP 계산도 사실은 좀 버전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요령 알려드림 하고 요 정도가 내용이 조금 많고요. 그리고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한 대여섯 시간 잡아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것이고 수요 탄력성은 2시간 정도. 그다음 환율도 사실 강의할 건 2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요거까지 좀 연습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나머지는 좀 간략해요. 이게 간략해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요 실업 통계나 요거 그다음에 GDP 계산 있죠. 요거 어려워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요거. 근데 보세요. 일단 실업 통계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고용 분포에 대한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요. 고용 지표,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 암기하시고 그리고 관계식 2가지만 더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암기해 놓으시고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고용 분포의 변화가 제시가 돼요. 그리고 고용 지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그러니까 이동하는 경우의 수가 6가지고 2개가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총 10가지죠. 그거 연습하면 돼요. 그것만 갖고 연습하면 되고 거기다 제가 요령까지 드려요. 그러면 요령을 갖고 해나가시면 그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고요. 거꾸로 간 게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번에 고용 지표를 먼저 제시해요. 고용 지표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고용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경우의 수가 6가지밖에 없어요. 6가지. 그리고 제가 요령도 알려드려요. 6가지는 쌍쌍이 문제가 3이에요. 그럼 3개 문제 풀고 3개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푸는 방식은 3가지밖에 없는 문제죠. 이게. 근데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은 줄 알아요. 이게. 그래서 무수히 많고 이건 풀었지만 다음에 또 나오면 무서울 것 같아. 이렇게 되지만 어차피 세계에서 돌고 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3가지에 대한 확실한 대비만 해나가시면 제가 알려드린 요령대로만 하면 거기서 응용이 되는 문제 있습니다. 응용이 돼도 쫓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업 통계는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지금 기출문제 다 풀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런 것이고 제가 서울에서 이제 무료 특강을 할 때 주로 요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처음 오신 분이 이거 듣고 기출문제가 풀리니까 신기하다고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좀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근데 이건 좀 간단한 방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다음 GDP 이거는 이제 통계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방향만 잘 따라가면 되고요. 이거는 제시문 좀 길어요. 제시문이 길고 농부가 얼마를 생산해 누구한테 팔았고 또 그걸 누가 생산해 뭘 팔았고 해가지고 최종 이제 소비자에게 얼마큼 팔았다. 여기서 GDP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것도 계산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버전이 2가지예요.
두 가지. 이거는 먼저 말씀드리면 이 생산 과정이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랑 중간재가 수출 수입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중간 생산물 거래 금액이랑 최종 생산물 거래 금액을 구분해서 최종 생산물 거래 금액만 GDP에 포함시키면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재가 수출 수입되는 경우 있죠. 이런 문제는 단계별로 부가가치를 계산해서 국가별로 부가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중간재하고 최종 생산물 거래가 뭡니까? 이 개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 계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잡한 이 문제가 한눈에 들어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1시간이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돼요. 좀 다른 데서는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좀 쉽게 접근해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다 연습시켜 드리는 거예요. 2번, 3번씩.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좀 딴 데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거는 쭉쭉 이런 것들은 간단한 개념이고, 이것도 A4 반 페이지 분량이고요. 시장의 종류 A4 한 페이지 분량. 이렇게 해서 이런 것만 깔끔하게 이거 외워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 외우는 거예요. 분석 안 합니다. 이렇게 되고, 시장 실패 개념 있죠. 요거는 꽤 자주 출제되는데, 아마 이거는 시장 실패 정확하게 강의하는 데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 확인했어요. 서울에도 없고요. 여기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아마 이 시장 실패 개념은 꾸준히 출제가 되는데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강의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수험생, 고3 수험생도 강의를 해요. 종로학원에서 하는데, 제가 거의 13년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매년 첫 강의를 제가 이걸로 해요. 이걸 제대로 배워서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졸업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3년 동안. 이게. 그리고 공무원 강의 와서 이거 제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 데를 찾아봤는데 없었고요. 근데 시험을 이렇게 출제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가장 좀 대표 강의로 제가 자신 있게 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드리고, 이거는 정확한 개념만 잡으면 읽으면서 풀어요. 읽으면서 풀어지는 건데, 이거 안 잡히면 계속 분석하고 찾아야 되고 없는 걸 찾고 이렇게 헤맨단 말이죠. 이 문제. 그래서 우리 그럴 시간 없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명목 GDP, 실질 GDP, 이거 신흥 강좌입니다. 이거 시험만 봤다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요즘에 최근에 이거 빠지면 좀 서운합니다. 이거는 선택지 구성. 제가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내용, 암기해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명목 GDP랑 실질 GDP가 꺾은선 그래프로 주거나 통계표로 줘요. 그러면 이제 뭘 묻느냐 하면은 생산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물을 거예요. 선택지에서. 그럼 몇 해에는 생산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물어봐요. 맞는지 틀리는지. 실질 GDP가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한 거고요. 실질 GDP가 감소하면 생산이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증감 여부 물어보고요. 일단 물가 상승 여부 물어봐요. 물가 상승 여부. 그러면 명목 GDP의 증가율에서 실질 GDP의 증가율을 뺀 값이 양수면 물가가 상승한 거고요. 음수면 물가 하락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가 상승 여부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경기 변동, 생산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 상황을 제시를 하고 경기 변동의 요인을 물어봐요.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하면 경기 생산 증가하고 물가 상승하고요. 감소하면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총공급이 증가하면 생산 증가하고 물가 하락하고요. 총공급이 감소하면 생산 감소하고 물가 상승해요. 요것만 다 외우시면 끝나요. 이거는. 근데 저거 좀 난이도 높게 출제됩니다. 근데 묻는 건 이게 뻔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저 문제들을 계속 풀어나가면, 반복해서 풀면 저것도 지겨워질 겁니다. 한 2번, 3번 풀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꾸준히 나오는 게 신기해요. 정말. 이거는. 그 다음에 다른 거, 이건 암기, 이것도 암기, 자유무역고 또 그래프 3가지만 잘 분석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환율, 요건 좀 제가 강조를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경제 파트 공부하시면서 아마 이제 끝까지 안 잡히는 느낌을 주는 게 환율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환율을 좀 끝까지 좀 긴장을 놓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거는, 근데 환율을 어려워하시는 분은 100% 똑같아요. 원인은. 왜냐면 환율의 개념을 제대로 안 잡고 시작하세요. 이게. 그래서 환율에 관련된 개념을
대충 가고요.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결정적으로 이 선택지 하나 때문에 문제 틀린단 말이죠. 그 선택지가 결국 뭐냐면 환율의 개념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환율의 개념부터 잡고, 환율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환율과 화폐 가치의 변동률 있죠. 이 관계를 뭐 정확하게만 잡아놓으면 뭐 환율 개념은 잡았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거부터 연습시키고 시작합니다.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저거는 그걸 확실하게 잡아놓고 해야 나중에 어려운 거 풀면서 답을 안 틀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거는 좀 마지막에 제가 좀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는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석이라든,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경우의 수예요. 이걸 주면 이걸 묻는다. 이거 다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책에 되어 있고 제가 강의로 다 드려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만 좀 잘 따라오시면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힘드시죠? 그러면은 저기 사회문화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요거는. 그리고 오늘 3교시까지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